상상해봐요. 당신은 3,000m 높이의 얼음으로 뒤덮인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같이 온 팀원들은 이미 모두 죽었어요. 한 명은 위에서 얼어붙었고 두 명은 아래쪽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밤에는 눈사태가 덮쳐요. 기적적으로 살아남기는 했는데 이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딱 한 줄의 로프만 붙잡고 있죠. 아래 딱 한 미터 남짓거리엔 구조대원들이 와 있어요. 손을 뻗고 소리치지만 결국 닿지 않아요. 이게 악몽이 아니에요. 토니 쿠르츠 이야기예요. 4명의 등방아 중 한 명이었고 알프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벽에 도전했죠. 이름부터가 모르트반트 죽음의 벽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1936년 8월 아이거 북벽에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될 거예요. 스위스 알프스 1930년대. 이미 황금기는 지나갔어요. 마테오 호르는 정복됐고 몽블랑도 온갖 경로로 올라갔죠. 그랑드 조라스조차 더 이상 넘기 힘든 산으로 안 보여요. 유명한 정상들은 이미 누군가 이름을 남겼고 지도엔 등반로가 죄다 표시됐죠. 등반가들은 더 자극적인 도전, 더 어려운 경로, 더 위험한 벽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딱 하나, 20해 넘게 산에 다닌 전설조차 함부로 이름을 꺼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산장에서도 속삭이듯 얘기하는 곳, 바로 아이거예요. 높이는 3,570m, 절대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닌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거에겐 북쪽 벽이 있거든요. 1800m짜리 온전히 공포로만 채워진 벽이에요. 아래에서 올려보면 저걸 진짜 사람 힘으로 오를 수 있나 믿기 어렵죠. 상상해봐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벽, 거대한 깔때기처럼 보이죠. 그냥 수직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혀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아래쪽 경사는 바위들이 언제든 굴러떨어질 만큼 가파르고요. 간신히 바위턱에 손을 걸쳐가며 매달리고 있는데 머리 위에선 계속 탕, 휘잉, 쾅소리가 들려요. 낙석이에요. 그냥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바로 머리를 맞을 수도 있죠. 조금 더 오르면 완전 매끈한 벽이 시작돼요. 붙잡을 만한 곳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위가 누가 연마한 것처럼 너무나 미끄럽죠. 갈라진 틈이나 움푹 들어간 곳, 겨우 못을 박을 데라도 찾아보지만 벽이 일부러 희망을 줬다 빼앗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가면 벽은 거꾸로 누운 듯 벗어나요. 아예 거꾸로 매달린 채 손잡이를 찾아 헤매야 하죠. 온몸 근육에 불이 붙고 손가락은 점점 감각이 없고 정상이 아직 수백 미터 남았어요. 낙석은 매일 쏟아져요. 아침에는 햇살에 바위가 데워지고 낮에는 얼음이 녹죠. 저녁에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암석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눈사태는 아무 예고 없이 몰려와요. 조금 안전하다 싶은 지점에 서 있어도 위에서 갑자기 눈과 얼음이 산처럼 떨어질 수 있죠. 천둥번개도 허를 찌릅니다. 한순간 전까진 파란 하늘, 아래로는 풀밭에 망원경 들고 있는 관광객들. 날씨 괜찮네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20분 뒤엔 갑자기 얼음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바위에 내리꽂히고 바람이 몸을 배 위에서 떼어내려 해요. 여기서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정말로요.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틈새로 사라진 이도 있고 눈사태에 휩쓸리거나 추위에 얼어 그냥 그 자리에 영원히 남도록 말이에요. 거만함이 빚은 비석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벽을 모르트반이라고 불렀어요. 독일어로만 통하는 말장난이죠. 원래 노르드반은 북벽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모르트반으로 바꾼 거예요. 모르트는 살인이라는 뜻이니까 한 글자만 바꿨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이건 그냥 지명 이상이에요. 일종의 선고처럼 들리죠.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에이거 북벽은 상징이 돼요. 알프스를 정복하려는 마지막 대도전. 산악인들한테는 아직 아무도 넘지 못한 꿈의 벽이었고 신문에도 자주 실렸죠. 동네 배서는 화제고 바로 옆 그린델발트에 놀러온 관광객들은 망원경으로 그 북벽을 구경하러 오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보고 싶어 하죠. 분명히 자신만큼은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 도전한 건 미넨에서 온 두 친구였어요. 젊고 열정적이고 완전 결의에 차 있었죠. 몇 달 동안 망원경을 들고 벽을 관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계획했어요. 자기들이 남기게 될 이야기가 이후로 경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산에서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받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에이거에서의 죽음은 절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 찾아온다는 걸 그들의 이야기가 보여줬어요. 1935년 맥스 젠메이어와 카를 메어링거가 그린델발트에 서서 망원경으로 북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사람 다 20살이 조금 넘었고 둘 다 뮌헨 출신이에요. 둘 다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죠. 우리가 모르트반을 처음 넘는 등반가가 되자. 그냥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었어요. 젠 메이어는 등산 장비 가게에서 일하면서 온갖 장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고
메어링거는 이미 어려운 루트도 여러 번 오른 실력자였죠.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했어요. 몇 달씩 데이터를 쌓았고 직접 벽을 그려가며 코스를 계획했죠. 여기엔 암봉이 있으니 왼쪽으로 돌아야겠다. 저기는 얼음 경사니까 아이스 피톤을 더 챙겨야겠다. 저런 처지는 트래버스 해야겠다. 진짜 건축가처럼 벌써 머릿속에서 루트를 그렸어요. 먹을 거랑 장비 일부도 미리 몰래 벽 위에 숨겨놓을 정도로 치밀했죠. 완벽에 가까운 준비였어요. 여름 8월 21일에 드디어 벽을 오릅니다. 계획은 심플합니다. 3일 만에 정상까지. 첫날은 아래 구간을 끝내고 첫 번째 아이스필드까지 가는 것. 둘째 날엔 주요 난코스를 넘는 것. 셋째 날엔 정상에 오르는 것. 모든 게 계산돼 있었고 처음에는 진짜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밑에서 무섭게만 보였던 첫 암봉도 몇 시간 만에 뚫고 지나가 버려요. 움직임은 자신감 넘치고 기술도 완벽하죠. 그 다음엔 첫 아이스필드가 나오는데 경사가 55도 정도라 웬만한 집 지붕보다 가파른 거예요. 묵직한 아이스 스크류로 차근차근 디딤돌을 만들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요. 그때로서는 첨단 장비도 쓰고 있었어요. 고무천으로 만든 초경량 텐트, 실험적으로 만든 비박용 지지대, 강화 로프 등등. 1935년 기준으로는 거의 우주선 급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등반의 기본은 그대로였어요. 옛날 방식이죠. 두 사람은 한 줄에 연결되어 있었고 한 명이 앞장서서 위쪽에서 확보하고 피톤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이 피톤을 회수하면서 따라오는 구조. 서로 절대적인 신뢰와 도움만이 생명줄이었어요. 엄청난 멘탈과 의지가 필수였죠. 플랜 B도 없고 대안도 없어. 오직 위로만 가는 거야. 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관광객들은 망원경이랑 쌍안경을 꺼내들고 기자들은 뭔가 막 써내려가고 저 커다란 벽에 붙어있는 두 명의 작은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야. 사람들은 내기를 걸고 누군가는 저들이 꼭 성공할 거라고 믿고 또 누군가는 고개만 젓지. 또 한 번의 무모한 도전이지 저런 애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듯이. 이튿날 뭔가 달라져. 속도가 확 떨어져. 두 번째 얼음 구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가파른 거야. 여기 얼음은 엄청 단단해서 피톤 박는 것도 힘들어. 한 발 내디디려면 수십 번씩 찍어야 하고 손도 금방 지치지. 위에서 자갈이 계속 굴러떨어져서 애들은 벽에 바짝 붙고 배낭으로 머리를 감싸야 돼.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 정말 순식간에 누가 커튼을 확 쳐내린 것처럼 구름이 아래쪽에서 몰려오더니 벽 통째로 짙은 안개에 감싸여 기온도 뚝 떨어지고 바람도 막 불기 시작하지. 그리고 드디어 번개가 몰려와. 제대로 된 알프스식 노우야. 번개가 바위에 치고 천둥 소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꼭 드럼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울려 퍼져. 비는 쏟아지다가 우박으로 변하고 벽에 붙어있던 두 사람도 어느새 안 보여. 망원경으로 봐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잡혀. 온통 회색 구름 그리고 위쪽 어딘가서 번쩍이는 번개만 보일 뿐. 사흘 동안 벽은 구름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 비, 바람, 번개가 계속 몰아치고 아래 그린델발트에서는 삶이 멈춘 듯 조용해져. 관광객들은 호텔을 떠나지 못하고 창문 옆에서 망원경으로 안개 저편을 가만히 바라봐. 기자들은 술집에서 대기하며 글을 쓰고 애들끼리 가능성을 두고 끝없이 얘기해. 현지 가이드들은 고개만 젓지. 에이거에서 이런 날씨면 그냥 끝이야. 호텔 사장은 기자한테 말해. 난 이런 시도 많이 봤는데 이런 날씨에 벽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정말로. 그래도 사람들이 기다려. 왜냐하면 믿고 싶으니까. 그 시절 등반은 그냥 스포츠가 아니었어. 용기, 그리고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다고. 독일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산을 넘는 모든 도전과 성공이 곧 상징이었으니까. 여름 8월 25일 아침. 드디어 구름이 걷히고 해가 안개 사이로 올라와. 벽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가 제일 먼저 망원경을 들고 젤마이어랑 메어링거 루트 쪽을 겨눠봐. 그리고 보여? 두 개의 검은 점, 두 번째 얼음 구간과 세 번째 구간 사이 어딘가에서 하나는 움직여. 엄청 빠르고 산만하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아주 천천히, 힘겹게, 겨우 조금씩. 모두 숨을 죽여. 혹시 내려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딘가 피할 곳을 찾는 걸까? 1시간이 더 지나. 점들은 이제 완전히 멈춰버려. 움직임이 전혀 없어. 사람들은 2시간 넘게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무슨 변화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바라봐. 그런데 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독일의 전설적인 파일럿 앵스트 우데트가 비행기를 타고 에이거를 향해 떠나. 누구보다 대담해서 예전에는 그냥 재미삼아 다리 밑을 3미터 높이로 날아다녔던 사람이야.
이번엔 북벽에 최대한 가까이부터 비행기를 몰아 자칫하면 상승 기류에 휩쓸려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도 말이지. 그리고 그가 시신 중 하나를 발견해. 그 사람은 조그만 턱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댄 채 얼어붙어 있어. 앉은 자세 그대로. 마치 그냥 쉬려고 잠시 앉았다가 스르륵 잠이 든 사람처럼. 근데 이건 잠이 아니었지. 우데트는 몇 바퀴를 더 돌며 두 번째 등반가를 찾으려 하지만 그는 바위 굴곡 사이 어딘가 아래에 숨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곳 메흐링어가 얼어 죽은 자리는 그 뒤로 죽음의 비박이라고 불리게 됐죠. 비박이라는 건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걸 말해요. 하지만 이건 마지막 밤이었어요. 막스 젤마이어의 형제 하인리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도 경험 많은 등반가였던 그는 몇 주 뒤 직접 형을 찾으러 벽을 오르기로 합니다. 이번엔 아이거 웨스트 터널을 통해 갑니다. 이 터널은 원래 관광 열차를 위해 산을 뚫고 만든 건데 창문에서 바로 바깥벽으로 나갈 수 있어 아래쪽 위험한 구간들을 피할 수 있죠. 하인리히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 그 창문 바로 아래쯤에서 막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점에 정말 코앞이었죠. 수십 미터만 더 갔으면 구조됐을 거예요. 이 비극은 산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이 벽에서 등을 돌렸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제 이곳 아이거 북벽에는 이름과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단순한 루트가 아니라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전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시간은 흘러 1936년 여름,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안 돼 북벽 아래엔 벌써 새로운 텐트가 들어섭니다. 빌리 앙게러랑 에디 라이너 둘 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등반가들이에요. 둘은 그린델발트의 초원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지난번 등반 기록이랑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며 정확히 젤마이어와 메흐링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고민합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둘은 오른쪽, 기존 코스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무너진 바위 가장자리를 발견해요. 바위가 금이 가서 갈라진 부분이 생겼거든요.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돌이 굴러떨어질 위험은 더 적어 보여요. 앙게러가 먼저 치고 올라가서 손잡이 같은 곳들을 체크하고 중간중간 확보물도 박아봅니다. 밑에서는 라이너가 로프로 안전을 봐줍니다. 두 사람은 시계처럼 딱딱 맞춰 움직여요. 그런데 며칠 오르다 보니 완전히 막다른 벽에 부딪혀 버립니다. 이른바 빨간 절벽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 바위 빛깔이 녹슨 철처럼 붉고 아주 매끈해서 마땅히 매달릴 만한 곳이 전혀 없어요. 갈라진 틈도 움푹 팬 자리도 하나 없습니다. 앙게러가 3번이나 도전해보지만 또 내려올 수밖에 없죠. 확보 장비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한 암석입니다. 우회할 길도 없어요. 왼쪽은 절벽, 오른쪽은 바위가 엄청나게 튀어나와요. 시간은 점점 가고 날씨는 오락가락. 구름이 몰려왔다가 바람이 바뀌었다가 감 잡기가 힘들죠. 두 사람은 베이스 캠프에 앉아 틈만 나길 기다리는데 점점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은 식량도 거의 없고 의욕도 바닥나죠. 그때 또 다른 등반가 2명이 벽에 나타납니다. 안드레아스 힌터슈토서와 토니 쿠르츠, 독일인입니다. 둘 다 젊고 암벽 등반에서도 소문난 실력자들이에요. 힌터슈토서는 남들 다 불가능하다던 길도 뚫어내는 실력이고 쿠르츠는 좀 더 차분하지만 그만큼 노련해요. 이 둘은 젤마이어와 메흐링어가 처음 시도했던 고전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바로 이걸 특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독일 vs 오스트리아, 아이거에서 펼쳐지는 대결. 기자들은 이런 얘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국적 경쟁, 드라마, 모험, 위험까지 다 있으니까요. 사진 기자들은 캠프 2곳을 오가며 커멘트 하나라도 더 뽑으려고 바삐 움직이죠. 결국 누가 먼저 오를까, 누가 더 강할까 이런 얘기로 들썩입니다. 하지만 산 위의 등반가들 입장은 달라요. 이건 경기나 경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거든요. 앙게러와 라이너는 벽 아래에서 독일인 등반가들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죠. 경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본 걸 공유해요. 힌터슈토서가 어떻게 그 험난한 트래버스를 넘을지 설명하죠. 앙게러는 자신들이 난감했던 주황빛 벽을 가리킵니다. 이때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이 하면 더 쉽지 않을까? 4명이 모이면 확률이 올라가죠. 장비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고 서로 도와줄 손도 더 많아져요. 한 명이 지치면 나머지가 대신 믿고 맡겨줄 수 있고 혹시 누가 다치면 힘을 합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악수하고 결정해요. 같이 가자고. 여름 8월 18일 마침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요.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고 공기도 좀 더 따뜻해집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죠.
4명이 배낭을 챙기고 로프, 피톤, 카라비너 다 확인해요. 밑에는 구경꾼들이 바글바글해요. 전례 없는 상황이거든요. 4명의 알피니스트가 북벽을 동시에 오르는 건 처음이니까요. 다들 망원경을 들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요. 그리고 4사람 드디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 있고 차분하게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이게 그들 마지막 등반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흘 뒤에 그중 셋은 세상을 떠나고 한 명만 구조를 코앞에 두고 로프에 남게 될 거니까요. 시작은 완벽해요. 태양이 알프스 위에 걸려 있고 하늘은 유리처럼 맑기만 하죠. 4명은 힘차고 가볍게 올라갑니다. 제일 앞에는 힌터슈토서가 서요. 그는 이 팀에서 가장 뛰어난 암벽 등반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곧 전설이 될 그 구간을 넘게 되죠. 트레버스. 위로가 아니라 절벽을 옆으로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높이 2500m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발밑으로는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30m를 완전히 매끄러운 벽을 따라 이동해야 해요. 발 디딜 곳도 손 잡을 곳도 없죠. 오로지 손가락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가느다란 틈만 있어요. 힌터슈토서는 그 틈에 얇은 피톤을 받고 로프를 걸어서 마치 시계추처럼 한 피톤에서 다음 피톤으로 흔들리면서 나아갑니다. 아래에 선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숨죽이고 바라보죠. 어느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대요. 마치 안전망 없는 서커스 공연 같았다. 힌터슈토서는 그 트레버스를 2시간 만에 통과해요. 거의 예술이죠. 나중에 이 구간을 다들 힌터슈토서 트레버스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진행 도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이 걸리고 바위가 손바닥을 깊게 베어요. 금세 피가 나고 손이 부어서 뻣뻣해집니다. 힌터슈토서는 손수건으로 감고 이를 악물고 버텨요. 동료들이 묻죠. 너무 아프면 내려갈까? 그는 고개를 젓고 말합니다. 아냐, 계속 가자. 별일 아니야.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날씨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다시 내려간다는 건 멍청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트레버스를 넘고 4명 전부 첫 번째 얼음지대로 진입해요. 속도도 괜찮고 분위기도 아주 좋아요. 쿠르츠는 농담하죠. 이러다 정상 일찍 찍고 내려오겠네 라고요. 라이너는 자신이 이미 신문에 나와 있는 상상을 해요. 다들 얼음을 찍어 스텝 만들고 피톤 받고 서로 로프 잡아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정말 여러 해를 같이 훈련한 팀 같죠. 그런데 2번째 얼음지대에서 분위기가 급변해요. 안게러가 가파른 구간을 오르던 중에 갑자기 위에서 돌 하나가 떨어집니다. 주먹만 한 작은 돌이에요. 하지만 그 높이면 총알처럼 날아오죠. 정수리에 제대로 맞아요. 엄청 세게. 안게러가 로프에서 흔들리고 몇 초간 정신을 잃어요.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아래서 쿠르츠가 소리쳐요. 빌리, 들려? 힌터슈토서는 재빨리 위로 기어 올라가 안게러를 잡아주려 합니다. 안게러가 정신을 차려서 밧줄을 잡고 눈을 깜빡여요. 모자 밑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흐르고 머리에 상처가 있어요. 아래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들의 팀이 멈춘 걸 보고요.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한 명이 말하죠. 이제 곧 내려올 거야, 멍청이가 아니잖아. 그런데 30분, 1시간, 시간이 지나도 등반대는 계속 위로 올라가요. 동료들이 계속 말려요. 빌리, 이제 내려가야 해. 머리 다친 건 심각한 거라고. 하지만 안게러는 고집을 부려요. 나 괜찮아. 그냥 긁혔을 뿐이야. 계속 가자. 목소리는 딱딱하고 결의는 엄청나요. 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시도 자체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결국 그들은 2번째 아이스필드 한가운데서 그대로 비박을 준비해요. 바위에 하넷으로 묶여 자루에 들어가 하늘 아래에서 밤을 보내죠. 기온은 빵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지지만 익숙하거든요. 30년대의 알피니스트들은 따뜻한 텐트도 최신 장비도 없이 산에서 자곤 했으니까요. 오직 의지랑 체력뿐이에요. 아침이 되자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안게러는 컨디션이 좀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진짜로는 아니에요. 머리 부상은 점점 더 심해지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워요. 그리고 이게 4명 모두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8월 19일 아침, 벽에서 이틀째예요. 4명이 더 높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트레버스도 하고 3번째 아이스필드 쪽으로 움직여요. 계획은 그대로 잘 흘러가요. 어려운 구간을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통과해요. 힌터슈토서가 피토닉을 받고 밧줄을 고정해 일바로 건너죠. 나머진 그 뒤를 따라가고요. 모두가 아는 알피니즘 정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올라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확보줄은 회수해요. 값비싼 장비를 왜 거기다 두고 오겠어요? 계속 올라가야 하니까 한 개라도 더 필요하거든요. 하산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오를 땐 돌이킬 수 없거든요. 오직 정상, 오직 목표만 바라보는 거죠.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한 관광객이 친구한테 말하죠. 봐봐, 벌써 3분의 1쯤은 올라왔어. 진짜 해낼지도 모르겠다. 기자들도 기사에 희망적인 분위기를 담아요. 4명의 등반대가 자신감 있게 올랐다. 날씨도 아주 좋다. 전고쯤 드디어 그 지점에 도착해요. 바로 죽음의 비박이라 불리던 곳이죠. 1년 전 칼 메어링거가 얼어 죽었던 바로 그 좁은 턱이에요. 이제는 시신을 치웠지만 다들 그 장소를 알아요. 누구나 기억하고 있죠. 분위기는 그 순간 뚝 가라앉아요. 침묵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요. 앙게러가 다가가서 아이스도끼에 몸을 기대요. 얼굴이 잿빛이고 눈이 흐릿해요.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거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시야도 흐트러지고 손발의 협응도 어긋나요. 2번이나 쥐려고 하던 손잡이를 놓치고요. 힌터스토서는 그런 앙게러를 보며 더는 안 되겠구나 직감해요. 그저 고집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구나. 머리 부상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어쩌면 뇌출혈이나 뇌부종일지도 몰라요. 해발 3000m에서는 그런 거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쿠르츠가 힌터스토서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여요. 이젠 내려가야 해, 당장. 라이너도 듣고 고개를 끄덕여요. 결정은 빠르고 말다툼도 없어요. 하산이죠, 즉시. 근데 역시 아이거의 날씨는 순식간에 변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맑던 하늘이 갑자기 회색 구름으로 덮여요. 구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 면벽 전체를 감싸고 장막처럼 휘감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티도 안 나게 가볍다가 점점 거세지죠. 기온은 더 떨어지고요. 비가 이제 거의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앙게러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밧줄로 붙잡고 있는 거죠. 하산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존을 건 레이스가 돼버렸어요. 해지기 전에 꼭 내려가야 해요. 힌터슈토서 트레버스를 통과해서 안전한 지대로 빠져나가야 하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요. 천천히 조심조심 한 발짝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한 미터 한 미터가 전부 싸움이에요. 바위는 비에 젖어서 미끄럽고 밧줄도 얼어붙어서 딱딱해져요. 피톤도 젖은 바위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요. 앙게러는 움직임을 거의 컨트롤하지 못하고 2번이나 떨어질 뻔한 걸 팀원들이 그때그때 받아줘요. 해질 무렵 간신히 힌터슈토서 트레버스에 도착해요. 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듯 멋지게 지나갔던 그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추위에 비가 얼어버리면서 암벽 전체가 투명한 얼음막으로 뒤덮인 거예요. 그 사이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진짜 얼음비, 검은 얼음이 돼버렸어요. 어제 힌터슈토서가 힘들게 박아뒀던 피톤 그리고 확보줄은 이미 다 걷어올렸죠. 장비는 다 위에 남아버렸고 이젠 30m나 되는 미끄러운 얼음벽을 아무런 확보 없이 건너야 하는 거예요. 힌터슈토서가 도전해보려고 해요. 한 발, 2발 내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서 벽에 손을 겨우 뻗어요. 그런데 손끝으로 잡으려 해도 다 얼음이라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피톤을 박아보려 해도 쇠 자체가 얼음막 위를 헛돌아서 고정이 안 돼요. 왼쪽으로 옮겨봐도 오른쪽으로 옮겨봐도 그대로예요. 더 갈 수가 없어요. 등반자들은 딱 동시에 깨닫죠. 길이 막혔다는 걸. 모두 말도 없이 몇 초 동안 얼음벽만 바라봐요. 덫에 걸렸다는 걸요. 지금 이들은 3000m가 넘는 곳에 갇힌 거예요. 내려갈 길도 없이 다친 동료랑 그리고 곧 다가올 밤을 앞두고요. 결국 4명 모두 그 트레버스 지점에 꼼짝 못한 채 붙어 있게 돼요. 서로 마주보며 30m짜리 얼음벽을 째려봅니다. 모두 느끼죠. 이게 바로 끝이라는 걸.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고 어느새 완전히 검은 얼음이 되어 내리꽂혀요. 바위는 손가락 두께만큼 얼음 껍질이 덮이고 피톤은 고정이 안 되고 마치 철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밧줄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장갑을 껴도 손이 베일 정도로 단단해져서 뭔가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힌터슈토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봐요. 누가 뭐래도 그는 이 트레버스를 맨 처음에 뚫었던 사람이니까요. 바위의 모든 틈과 돌출을 몸이 기억하고 있죠. 그는 모서리에 매달려서 조심스럽게 몸을 옆으로 옮겨보는데 발이 다시 미끄러져서 그대로 떨어졌다가 밧줄에 매달려 허공에 흔들려요. 동료들이 간신히 끌어올려줍니다. 힌터슈토서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어요. 못 가, 다른 길 찾아야 해. 그렇게 말하죠. 모두 바위 아래쪽 오버행에 딱 붙어서 모여 논의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 안 들릴 정도입니다. 그때 쿠르츠가 소리쳐요. 갱도, 창문. 모두 한 번에 딱 알아듣죠. 아이거 벤트 터널, 그 유명한 관광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 터널이 산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터널엔 진짜로 벽 쪽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어요. 수직으로 200m만 내려가면 그 창문 중 하나 옆에 있는 경사진 턱에 도달할 수 있대요. 거기까지 가면 기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강이 시작됩니다. 느릿느릿, 고통스럽게. 이들은 로프를 타고 한 칸 한 칸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안개러는 힘이 거의 다 빠져서 추가로 로프에 묶어 겨우 지탱시키면서 사실상 업어서 내리는 수준이에요. 위쪽에서 자꾸 돌이 굴러떨어져요. 얼음도 녹기 시작하면서 바위들이 빠지고 휙하고 굉장한 속도로 아래로 날아옵니다. 그중 하나가 라이너의 배낭의 명중에서 천이 찢어지고 식량 일부가 사라졌어요. 그 뒤엔 작은 눈사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얀 눈이 곳곳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순식간에 시야가 사라져요.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얼듯이 저려요. 숨 쉴 때마다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요. 여름 끝자락 8월 20일 대낮쯤 이제 이들은 산 아래 거의 다 내려왔고 갱도 창문 옆 작은 선반 같은 곳이 눈에 보여요. 정말 가깝고 거의 다 왔다고 할 정도예요. 몇십 미터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순간 아래쪽 터널 창문에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알베르트 폰 알멘이라는 선로 점검원이에요. 그는 터널을 점검하러 와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누군가의 외침을 듣고 고개를 들어 올려봐요. 벽 위에 4명이 매달려 있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들이 손을 흔들어요. 뭔가를 소리치지만 바람에 말이 날아가서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요청하는 건 뻔하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알멘이 크게 외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바로 도움 요청하러 갈게요. 산악인들도 그걸 듣고 답을 해요. 이제 구조는 정말 코앞이에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는 묵직한 울림. 4명 모두 고개를 들어 올려봐요. 그 순간 새하얀 벽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게 보여요. 제대로 된 눈사태입니다. 거대한 양의 눈이 마치 쓰나미처럼 모든 걸 덮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힌터슈토서는 그때 가장 앞에서 코스를 확인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가 리더라서 팀원들에게 위험이 가지 않게 로프에 따로 묶지 않고 있던 중이었어요. 리더라면 대부분 이런 방법을 택하죠. 그 순간 눈사태가 그를 바로 빨아들입니다. 잡을 새도 없이 그대로 밑으로 추락해요. 그의 비명이 암벽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곧 조용해졌어요. 창문에 있던 알멘은 그 장면을 다 지켜봅니다. 사람 한 명이 눈꽃 먼지를 뚫고 벼랑 끝을 지나가는 걸 직접 봤죠.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멍해집니다. 한 명은 그 순간 사라졌어요. 나머지 3사람은 한 줄의 로프로 서로 묶여 있어요. 그게 동시에 이들의 구원이자 저주가 됩니다. 맨 앞에는 쿠르츠, 그 뒤로 안게러, 마지막이 라이너. 눈사태가 3사람을 모두 휩쓸고 확보했던 고정장치가 죄다 뽑혀버려요. 모두가 허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쿠르츠는 순식간에 낭떠러지 쪽으로 끌려가서 머릿속에 남는 건 새하얀 눈과 엄청난 눈소리뿐이에요. 3초 동안의 추락,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로프가 탁하고 한번 강하게 당겨지면서 등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요. 숨이 턱 막히고 허리는 거의 부러질 듯합니다. 추락이 멈추고 쿠르츠는 기적처럼 바위턱에 팔꿈치가 걸린 채로 매달립니다. 로프가 허리를 파고들고 몸에서 숨이 나가버린 상태죠. 그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로프 아래로는 안게러, 더 아래엔 라이너가 달려 있어요. 3사람 모두 허공에 매달려서 마치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쿠르츠가 소리쳐요. 빌리, 에디, 살아있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오로지 바람소리와 로프가 끼익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쿠르츠는 체력을 짜내어 위아래로 몸을 움직여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해요. 안게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이상한 각도로 구부러져 있어요. 추락하는 동안 바위를 심하게 받은 거예요. 순간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쿠르츠는 한눈에 알아차려 몸이 축 늘어져 아무런 생기도 없던 걸 보면 말이야. 아래엔 레이너가 있어. 그는 아직 살아있어. 쿠르츠가 거칠고 끊어지는 숨소리를 들어. 하지만 상태는 심각해. 가슴은 그렇게 강하게 창문턱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턱도 박살나버렸어. 허리에 달려있던 암벽용 갈고리가 눈사태에 끊겨 얼굴을 강타한 거지. 그는 숨도 못 쉬고 의식도 없이 매달려 있는데 목 부분에 피가 얼어붙고 있어. 쿠르츠는 홀로 남아 딱 한 손으로만 살려고 버텨. 다른 한 손은 거의 말을 안 들어. 어깨가 빠져 있고 손가락도 굽혀지지 않아. 머리 위로는 얼음이 덮인 턱이 있고 발밑은 그야말로 허공이야. 밧줄 아래로는 몸이 둘. 하나는 이미 죽었고 또 하나는 죽어가고 있어. 쿠르츠는 그렇게 몇 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써.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
밧줄은 바람에 흔들리고 그 순간 갑자기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이 얼어붙은 지옥에서 들리는 믿기 힘든 사람 목소리야. 버텨,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를게. 쿠르츠는 아래를 내려다봐. 동굴 창문에 조그마한 사람이 보이는데 알멘이야. 손을 흔들면서 뭔가를 또 외치고 있어. 거리는 얼마 안 돼. 어림잡아도 50m쯤. 하지만 그 50m가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야. 쿠르츠도 소리쳐 목이 쉴 정도로 서둘러 제발. 알멘은 터널 안으로 사라져. 쿠르츠는 다시 혼자. 밧줄엔 두 시신. 키로로 3,000m 높이 아이거 북쪽 벽에 매달려. 구조는 바로 근처에 왔지. 그런데 과연 충분히 가까운 걸까? 알멘은 미친 듯이 터널을 따라 달려 역에 뛰어들어가 전화를 집어 구조대를 부르지. 30분쯤 지나 이 지역에서 가장 실력 좋고 노련한 등방아들이 동굴 앞에 도착해. 한스 슐루네거 그리고 크리스티안 아돌프 루비 형제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이거를 자기 집처럼 잘 알아. 수십 번 구조 작업을 진행했고 수백 번이나 산에 올랐지. 누가 도울 수 있다면 바로 이들이야. 그들은 동굴 창문으로 나가서 얼음 낀 바위를 따라 위로 기어 올라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엄청 조심스럽게. 실수 한 번이면 구조대가 구조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바위엔 얼음이 얇게 덮여 있어서 어디든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 있거든. 1시간쯤 지나 그들이 쿠르츠를 발견해. 쿠르츠는 허공에 매달린 채로 바위에 바짝 붙어 있고 온몸이 동상에 걸렸지만 아직 살아있어. 슐루네거가 아래에서 소리쳐 토니 들려? 쿠르츠가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답해. 들려요? 도와줘요? 구조대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시도하지만 얼음이 쌓인 턱에 막혀. 너무 힘들고 위험한 구간이야. 위로 오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쿠르츠에게 밧줄이나 장비, 먹을 것을 던져주자고 소리쳐. 토니, 받아. 밧줄 뭉치를 위로 던지는데 그냥 지나쳐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아. 또 다시 시도하지만 역시 소용없어. 쿠르츠가 손이 얼어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살같이 얼음 낀 밧줄에 달라붙었어. 손가락을 움직이려 하는데도 말을 안 듣지. 동상에 걸렸거든. 구조대와의 거리는 고작해야 10m 남짓이지만 그 10m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인 거야. 아래 어둠 속엔 안케러와 레이너의 몸이 밧줄에 매달려 흔들려. 쿠르츠는 볼 수는 없어도 밧줄에 남은 무게감으로 느껴. 분명 거기 있다는 걸 알아. 한 명은 이미 죽었고 다른 한 명도 이제 숨소리는 들리지 않아. 아마 죽었을 거야. 날씨가 다시 안 좋아져.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해. 번개가 바로 옆 바위를 때리고 우레 같은 천둥 소리가 귀를 울려. 바람은 점점 세지고 밧줄에 매달린 쿠르츠는 시계추 마냥 흔들리기 시작해. 기온이 더 내려가고 있어요. 구조대원들은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서로에게 소리치며 상의 중이에요. 결국 슐루네거가 결정을 내립니다. 철수하자. 이런 날씨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침에 다시 올라오자. 정말 이성적인 옳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쿠르츠에게 이 말은 그냥 사형 선고처럼 들려요. 구조대원들이 소리칩니다. 토니, 버텨. 아침까지 버텨줘. 날이 밝으면 다시 올게. 들려? 어둠 속이라 구조대원들은 못 보지만 쿠르츠는 고개를 끄덕여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도 않게 대답해요. 기다릴게요. 구조대원들은 다시 갤러리로 내려갑니다. 쿠르츠는 혼자 남아요. 밤새 줄에 매달린 채 얼어붙은 바람에 시달려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위, 벽에서 떨어뜨리려는 거센 바람, 그리고 해발 3,000m, 산소가 희박해서 숨쉬기도 힘든 곳이에요. 쿠르츠는 바위에 몸을 꼭 붙이고 최대한 천을 지키려고 애써요. 밤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1분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져요. 쿠르츠는 졸음을 이겨내려 애써요. 여기서 잠들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중얼거리듯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몸이 얼지 않게 계속 신경 써요. 집 생각, 가족 생각, 꼭 아침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팁니다. 느릿하게 해가 떠요. 첫 햇살이 아이거 정상에 닿습니다. 구조대가 다시 갤러리 창문으로 가서 위를 바라봐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죠. 쿠르츠가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살아 있어요. 밤새 꽁꽁 언 곳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8월 21일 새벽 구조대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엔 스위스에서 가장 베테랑 등방아 중 한 명인 아르놀트 글라트하트도 합류했어요. 남들이 상상도 못한 코스들을 여러 번 해낸 사람이죠. 정말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해낼 거예요. 모두가 갤러리 밖을 나와 위를 바라봐요. 쿠르츠는 여전히 거기 그대로랍니다. 같은 줄, 같은 자세.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밤새 그 지옥을 버텼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슐루네거가 또 소리칩니다. 토니, 들려? 쿠르츠가 천천히 정말 힘겹게 고개를 들어요. 마치 근육 하나하나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쉰 목소리가 겨우 들립니다. 들려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직 있어요. 글라트하트가 상황을 살펴봅니다. 바위턱, 얼음이 낀 절벽, 쿠르츠까지 거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데 여기도 매끄럽고 저긴 얼음이 깔렸고 저긴 돌이 우수수 떨어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절벽이 너무 어려워요. 그 베테랑도 엄두가 안 나요. 요즘 첨단 장비로 해도 큰일인데 지금은 36년, 기초 장비와 줄밖에 없죠. 아래쪽에서 다시 의논이 오가고 또 외칩니다. 슐루네거가 말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 너무 위험해. 우리까지 죽어버릴 수 있어. 글라트하트도 동의합니다. 이제 어쩌죠? 그때 쿠르츠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요. 목소리는 약하지만 말은 또렷해요. 줄을 자를게요. 동료들 분리하고 줄을 이어서 직접 내려가 볼게요. 구조대가 당황해서 서로 쳐다봅니다. 미친 짓처럼 들리죠. 한 손으로 그 추위에 그 상태로. 하지만 딴 방법은 없어요. 줄에 달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올려보냅니다. 칼, 해머, 피톤, 30m짜리 추가 줄. 전부 묶어서 줄 끝에 달아 올리죠. 쿠르츠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성공적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곧 시작해요. 한 손으로, 딱 한 손. 다른 손은 동상에 굳어서 도저히 쓸 수 없거든요. 그는 이빨로 칼을 물고 위에 매달린 두꺼운 얼어붙은 밧줄을 자르려고 애써요. 밧줄은 두껍고 칼은 무뎌서 자꾸 미끄러져요. 쿠르츠는 몇 분이고 밧줄을 조금씩 긁어요. 결국 조금씩 섬유가 끊어지기 시작하죠. 마침내 밧줄이 잘렸어요. 앙게러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구조대원들 옆을 지나 깊은 절벽 속으로 사라져요.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돌려요. 더는 볼 수 없어서요. 이제는 라이너 차례예요. 쿠르츠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라이너에게 도달해요. 라이너는 이미 죽었어요.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은 회색이고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밧줄이 그의 몸을 감고 카라비너랑 후크에 모두 얽혀 있어요. 쿠르츠가 풀기 시작해요. 그 작업은 정말 고통스럽죠.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마지막 남은 힘이 다 빠져나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풀고 있어요. 해가 떠오르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없어요. 구조대원들은 아래에서 말없이 지켜보기만 해요. 그들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결국 쿠르츠가 마지막 밧줄 조각을 풀어내요. 라이너의 시신도 아래로 떨어져요. 이제 쿠르츠는 길이가 제각각인 밧줄 조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매듭지어 이어 붙이기 시작해요. 5조각, 5개의 매듭, 한 손으로. 얼어붙은 고도 3000m에서요. 밧줄이 완성됐어요. 길고 어설프게 만들었지만 이게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쿠르츠는 이 임시 밧줄을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후크에 고정해요. 매듭을 몇 번이고 잡아당겨서 확인해요. 꽉 잡혀 있어요. 아래를 바라보면 구조대원들이 정말 작고 멀리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 보여요. 쿠르츠가 외쳐요. 이제 내려간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죠. 한 손은 밧줄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은 속도를 조절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두 번째 손은 거의 마비돼 버렸어요. 동상 때문에 팔꿈치 밑으로는 감각이 없죠. 결국 한 손으로 모두 해야 해요. 쿠르츠는 직접 죽은 동료들에게서 벗겨온 밧줄 조각들을 이어 만든 줄을 따라서 내려가요. 매듭이 카라비너를 통과할 때마다 무거운 소리가 들려요. 구조대원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바라봐요. 글라트하르트는 슐로네거의 어깨에 올라타고 두 팔을 끝까지 뻗어요. 조금만 더, 토니. 거의 다 왔어. 쿠르츠가 다가오고 있어요. 구조대원들과의 거리는 이제 5m, 넷, 셋. 구조대원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봐요. 잿빛 얼굴, 파란 입술, 뺨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고 아직 살아 있어요. 정말로 살아 있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글라트하르트가 그의 다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2m, 1m. 글라트하르트가 손을 뻗어요. 쿠르츠의 얼음이 달라붙은 등산화가 바로 눈앞이에요.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해요. 조금만 더, 이제 겨우 1m 남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밧줄이 멈춰요. 움직이지 않아요. 쿠르츠는 밧줄을 당기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려고 위를 바라봐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해요. 매듭이에요. 5개 연결할 때 묶었던 매듭 중 하나가 카라비너에 껴서 움직이지 않아요. 매듭이 너무 두껍고 카라비너는 너무 좁아요. 더 이상 밧줄이 내려가지 않아요. 쿠르츠는 힘을 주어 밧줄을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요. 각도를 바꿔가며 온 힘을 다해보지만 소용없어요. 매듭이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이제는 힘도 남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전원을 뽑아버린 것처럼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사흘간 잠을 못 잤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밤새 추위에 시달렸고 동상과 탈진이 찾아옵니다. 쿠르츠의 몸은 더는 버텨주지 못해요. 그는 밧줄에 축 늘어진 채 두 팔이 힘없이 몸 옆으로 떨어져요. 글라드하트는
파트너 어깨를 딛고 까치발로 선 채 필사적으로 위로 손을 뻗어요. 조금만 더, 정말 손끝만 더 닿으면 땅에서 떨어질 것만 같죠. 아직도 반걸음, 딱 그만큼 모자라요. 반걸음만 내디디면 살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코앞에서 쿠르츠의 얼굴을 봐요. 꽉 감긴 두 눈, 점점 느려지는 그의 숨결. 구조대원들이 소리쳐요. 토니, 버텨. 진짜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글라드하트도 절박하게 외치죠. 토니,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손 뻗어. 그제야 쿠르츠가 눈을 떠요. 아래를 내려다봐요. 바로 앞에 글라드하트가 손을 내밀고 있죠. 구원이 딱 한 걸음 앞에 있는데. 입술이 간신히 움직여요.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지만 구조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해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 고개가 천천히 가슴으로 떨어져요. 팔은 힘없이 늘어져요. 쿠르츠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구조를 바로 앞에 두고 삶을 딱 한 걸음 남겨두고 그는 밧줄에 매달려 있어요. 몸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는 더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토니 쿠르츠는 몇 시간 더 밧줄에 매달려 있게 돼요. 구조대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길,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밀길 간절히 바래요. 반걸음. 그 짧은 거리만 넘으면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동상은 이미 어깨까지 퍼졌고 탈수는 이미 3일째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극심한 기에 몸은 완전히 에너지를 다 써버렸죠.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춥고 바람 불고 고산에서 숨쉬기도 힘들었으니 몸이 하나씩 고장나요. 처음엔 팔다리가 멈추고 그 다음은 내장이, 마지막엔 심장이 점점 느려져요. 글라드하트는 여전히 아래에 슐루네거 어깨 위에 서 있어요. 손을 최대한 높이 뻗은 채 그는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쿠르츠의 머리가 천천히 가슴으로 떨어지는 걸, 몸이 힘없이 늘어지듯 밧줄에 매달리는 걸 똑똑히 봐요. 그리고 마지막 소리를 들어요. 바람 소리 사이에 겨우 들리는 희미한 숨소리. 비명도 신음소리도 아닌 그냥 한 번의 내쉼. 그리고 그 다음엔 숨이 멈춰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 네 마디는 글라드하트에게 평생 남아요. 인터뷰할 때마다, 보고서를 쓸 때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겠죠. 이 짧은 말들이 이 비극을 딱 그어버려요. 토니 쿠르츠는 구원이 불과 한 걸음 앞에 있는데 진짜 딱 그만큼을 못 넘기고 죽어요. 글라드하트가 조금만 더 올라섰다면 신발을 붙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닿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 반걸음은 넘을 수 없는 절벽이에요. 쿠르츠의 몸은 밧줄에 매달린 채 계속 바람을 타며 흔들려요. 구조대는 1시간쯤 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냥 떠날 수 없어서요. 그러다 슐루네거가 조용히 말해요.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구조대원들은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얼마 후 며칠 뒤 날씨가 좀 나아지면 팀이 다시 올라오죠. 쿠르츠의 몸이 매달린 곳까지 가서 긴 막대의 단칼로 밧줄을 잘라요. 그러면 그의 몸이 밑으로 떨어지고 구조대원들이 그를 산 아래까지 데려가요. 그리고 친구들 곁에 힌터스토서, 안게러, 라이너와 함께 묻히죠. 4명이 1936년 8월 18일 절벽에 올랐어요.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신문들은 그들의 용기에 대해, 비극에 대해, 4명을 삼켜버린 아이거 북벽에 대해 썼어요. 기자들은 등방아들을 무모하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게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래에서 토니 쿠르츠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본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훨씬 단순하고 무서울 뿐이야. 사실 딱 1미터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일 때도 있거든. 근데 그걸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완전 아무것도. 1938년, 그로부터 2년 뒤야. 4명의 등방아가 아이거 북벽 아래에 서 있어. 하인리히 하러, 프리츠 카스파렉, 안데르 행마이어, 그리고 루드비히 포에르크. 이 사람들은 그 앞선 이야기들을 다 알아. 젤드마이어와 메어링거 이야기, 36년의 그 4명의 이야기, 그리고 토니 쿠르츠. 거의 구조될 뻔했지만 딱 1미터를 못 넘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 그래도 이들은 올라가기로 해. 이번엔 뭔가 다르다고 믿고 있었지. 새 장비, 더 튼튼해진 피톤, 더 강한 로프, 가벼운 아이스엑스, 새 전략. 트래버스 할 때도 확보줄을 안 풀고 그냥 남겨두는 거야. 혹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다른 이들의 실수에서 배운 거지. 이들은 힌터슈토서 트래버스도 넘어서 한때 모두를 가둔 그 트랩이었잖아. 죽음의 비박도 지나 그곳에서 메어링거는 얼어 죽었지. 그 위, 아무도 살아서 가본 적 없는 곳까지 올라가. 그리고 7월 24일 1938년 결국 정상에 오른 거야. 드디어 아이거 북벽이 인간에게 정복된 순간이지. 신문들은 난리가 났어. 인간 정신의 승리, 벽이 무릎 꿇다. 하러와 팀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고 사진은 신문 1000면을 장식했어.
근데 벽을 정복했다는 게 길들였다는 뜻은 아니야. 36년의 비극은 지금도 등반 세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지. 토니 쿠르츠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됐어. 뭐 승리한 영웅이 아니라 구원의 코앞까지 다다랐지만 결국 닿지 못한 인간의 아이콘 1미터. 딱 그 1미터가 그를 삶에서 떼놓은 거야. 아이거 북벽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벽 중 하나로 남아 있어. 35년부터 지금까지 이 벽은 60명 넘는 생명을 앗아갔거든. 돌이 매일같이 굴러 떨어지고 날씨는 아무 예고도 없이 분위기가 확 바뀌고 눈사태가 허를 찌른 사람을 덮쳐버려. 오늘도 그 벽에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지나치게 되지. 그곳 쿠르츠가 매달려 있던 자리, 밤새 로프에 머물렀고 구조대 손이 불과 한 뼘 남았던 곳,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던 그 지점. 등방아들은 거기서 멈춰서 아래 아이거벤트 창문 너머를 내려봐. 그들은 당시 글라트 하르트가 동료 어깨 위에 올라 온 힘을 다해 팔을 뻗었던 모습을 상상해. 쿠르츠가 임시로 묶은 로프에 매달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기도 하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깨닫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진리를. 가끔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모자랄 때가 있다는 걸. 운명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건 고작 1미터일 수도 있다는 거. 매듭 하나가 안 풀리고 얼어붙은 턱 하나 혹은 엉뚱한 순간에 떨어지는 바위 한 조각이 너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건 아이거가 36년 8월 우리에게 준 교훈이야. 잉크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4명 젊은 등반가의 목숨으로 새겨진 이야기. 그냥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말이야. 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렸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봐.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하고 세상 끝에서 희망을 지키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나줘.